안녕하세요. 이현웅기세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어쩌면 1997년 우리가 IMF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그 당시의 위기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현재 상황이 어쩌면 1990년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시작되던 그 직전 상황, 그러니까 1990년에 일본의 자산 가격 버블이 꺼졌는데 바로 그 직전 상황보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괜히 뭐 공포 마케팅을 하고 여러분 뭐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혼란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서 정말 이러한 위기가 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정말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우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보면 원화가 현재 그 달러 대비 가격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소위 얘기하는 원 달러 환율이에요. 여기 보시면 2021년만 하더라도 지금 그 1달러당 한 1,100원 밑에 있었거든요. 한 1,100원이라고 이렇게 친다고 하면 현재는 얼마까지 가 있냐면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바로 방송하는 바로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지금 1,432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1,420원 정도면 이게 얼마예요? 무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350원이나 이렇게 지금 치솟아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거의 지금 그 30%이 정도 이렇게 지금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까지 그래도 방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0월에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가 한 4,692억 달러, 이게 쉽게 얘기하면 4,700억 달러인데 가장 최근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게 4,154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지금 한 3년 동안 한 550억 달러가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감소했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만큼 돈을 갖다가 달러를 갖다 시장에 방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방출한 건 그만큼 그렇게 달러를 공급함으로 해서 그나마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좀 지금 방어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래도 이거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4,157억 달러 정도면 전 세계에서 한 9위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걸 갖다 단순하게 절대 금액으로 볼 수가 없는 게 GDP 대비로 보면 이게 24%밖에 되지 않는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대만과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대만은 무려 75%나 되고 뭐 홍콩도 이게 110%나 돼요. 이 홍콩 같은 데가 이게 사회 자본 자유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아놓는 나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냥 수출을 하는데 아니 수입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자금을 우리가 그러니까 달러로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수입하는데 뭐 3개월 동안 필요한 그러한 달러가 얼마냐 뭐 그 정도를 우리가 최소한 뭐 보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에는 주로 이 자본이 정말 완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에서 쉽게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97년만 하더라도 주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뭐냐면 주로 은행이 돈을 빌려오고 아니면 또 그걸 갚고 뭐 이러면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서 주로 주식과 채권 투자하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홍콩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자본시장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자율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110% 정도 이렇게 GDP 대비로 지금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24%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다못해 대만마저도 한 75% 됩니다.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왜 이렇게 작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독일은 거기 유로를 쓰는 나라예요. 더 이상 도이치 마르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환 보유고를 쌓는 게 의미도 사실 없어요. 이게 사실 ECB에서 사실은 쌓아놓고 있는 거 그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독일하고 비교할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90년까지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주가 지수 니케이 225 주가 지수가 뭐 거의 뭐 한 3년 만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막 치솟아 막 올랐는데 그게 이제 85년 플라자 협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왜 그 소위 엔화 가치가 막 정말 2년 동안 거의 두 배로 막 이렇게 상승하고 그러면서 정부가 그리고 또 일본 은행이 막 유동성을 시중에 엄청나게 풀어 제끼면서 그래서 이제 이 버블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가격도 오르고 또 이 부동산 가격도 막 이렇게 막 치솟아 올라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89년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2.5%에서 4.25%까지 막 이렇게 올렸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폭 꺼졌거든요. 이게 폭 꺼졌는데 그게 이제 먼저 꺼진 게 이제 주가 지수고 그다음에 한 1년여 뒤에 이제 소위 부동산 가격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그 GDP 성장률인데 실질 GDP 성장률을 보시면 이게 그 이후에 그 전에는 한 4, 5% 성장을 계속 하던 나라거든요. 일본이 4, 5% 성장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0%대 평균적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현재 해왔고 지난해에 잠깐 좋아졌다고 했는데 다시 또 이게 0%대로 올해도 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왜냐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현재 더 가난한 나라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1989년 이제 버블이 막 꺼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GDP가 당시 3.1조 달러예요. 3.1조 달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가 지난해 1.7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그래서 세계 2위입니다. 2위. GDP가. 일본이 그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G2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1인당 GDP로 보면 이게 일본이 세계 3위였어요. 1위가 스위스, 2위가 룩셈부르크. 미국보다도 훨씬 더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은 수준이고 또 당시에 세계 최고의 산업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전자라든가 반도체 이런 등등 사실은 전 세계 최고의 산업과 기술을 갖고 있는데 터진 거예요. 그리고 또 상장 기업 시가총액도 89년 잠깐 미국보다 더 많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또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사실은 터졌다. 자산 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년 시작했다는 건데 오늘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보면 GDP는 우리나라가 1.7조 달러 정도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한 14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 비하면 이게 지금 한 1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다 하는 말씀 드렸고 14위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때는 우리나라가 GDP 규모가 10위까지 갔는데 계속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 당시 12위까지 갔고 1인당 GDP도 우리나라가 뭐 3만 3천 불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선진국이 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세계 한 30위권 정도 이렇게 현재 되고 있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그러면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 세계 최고의 뭐 어떤 산업과 기술이 있었는데 자동차가 우리나라 세계 최고냐. 이것도 지금 어쩌면 지금 피크를 좀 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자제품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피크를 좀 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반도체도 뭐 삼성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는 이게 대만에 밀릴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부터 자꾸 지금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나마 반도체가 겨우 선방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 1989년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늙은 상태고 또 빨리 늙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1990년에 일본에 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1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인구 고령화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일본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 2023년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한 18% 됐고 그리고 올해는 한 19% 되고 내년 한 2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시 일본보다는 훨씬 더 지금 늙은 나라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동시에 또 생산 연령 인구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도 보면 일본이 이제 91년까지 90년에 터졌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피크를 막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미 피크가 지나버렸어요. 피크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2016년이 피크였고 이제 그 뒤에 꺼졌다. 그러니까 이미 줄어들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 이미 소위 얘기하는 그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계속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뭐 2%까지 우리 GDP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현재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상황이
나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여기 생산 연령 인구 총수도 그렇고 또 비중도 이렇게 일찍부터 지금 이미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90년 터질 때까지 아직 피크를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우리나라 이미 피크를 지나버렸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또 앞으로는 더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이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 막 터질 때만 해도 이 소위 그 합계 출산율이 그 당시에 한 1.9명 정도 이미 됐어요. 사실 그 정도 됐고 그 뒤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1.3명을 계속 유지했고 지난해 한 1.2명이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터지기 전에 그렇게 빠르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이미 4, 5% 성장을 하다가 그냥 폭 터졌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1%대까지 막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지난해 뭐 1.4% 했고 올해는 뭐 2% 넘을 거라고 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 넘기 굉장히 힘들 거고, 내년은 뭐 한국은행이 뭐 1.8, 1.9%하고 후년에 1.8% 성장할 거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뭐 잘 아시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2기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완전 중상주의, 보호무역주의, 완전 무역전쟁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도 나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더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이미 지난해 이미 발표한 자료 인데요. 올해 다시 또 이제 개정해서 나온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GDP 성장률 전망치가 2035년 정도 되면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중위 인구,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중간 정도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 때, 그래도 2035년 정도 되면 GDP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거고, 한 50년 정도 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마이너스로.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한국은행도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 사실 뭐 정말 제대로 정말 이걸 우리가 경제를 분석한다고 치면 너무 이 답이 뻔하게 나와 있거든요. 인구 고령화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일본보다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하는데, 그래봤자 일본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GDP 가계부채 증가 추세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 자료가 이게 IMF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105%인데 뭐 최근에 뭐 한국은행이 그 기준 연도를 뭐 2020년으로 바꾸면서 이게 뭐 92%로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 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지금 이 가계부채 비율은 뭐 GDP라든가 아니면 그 가계부채 규모를 이게 다 명목으로 그냥 계산하는 건데, 우리 기준연도 바꾸는 것은 뭐 실질 GDP 계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연도 바꿨다고 해서 이게 왜 퍼센트가 갑자기 100% 넘었다가 90%로 줄어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100% 수준이에요. 근데 그 정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90년 그 터질 때 그 당시에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냐면 68%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 넘었다고 말씀드렸고, 한국은행이 개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도 92%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굉장히 그래서 일본보다 상황이 나쁘다 하는 말씀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데, 세계가 완전히 지금 중상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내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쟁력가 크기 때문에 주로 뭐 수출 가지고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당시만 해도 90년만 하더라도 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가트가 WTO 출범할 때쯤이에요. 그 당시에 뭐 우루과이 라운드로 해가지고 한참 뭐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있었고, 94년도부터 시작해서 WTO로 이제 완전히 가트가 이제 전환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의 시장으로 이렇게 막 묶이면서 자유무역이 막 확산되는 때라서,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뭐 엔화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뭐 그냥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의 그 공장을 동남아로 다 옮겨갔거든요. 거기 옮겨서 거기 생산해서 수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사실은 지탱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지금 수출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쌓아놨던 뭐 중국을 통해서 아니면 베트남을 통해서 아니면 그 멕시코를 통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뭐 미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로 수출하는 그러한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생산 가치사슬 그 생산 그 프로덕션 네트워크가 사실 다 이제 끊어지게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당장에 이거 중국과 하고의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첨단 반도체 부서에서 첨단 기술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수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회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이래저래 지금 위기 상황인데 계속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외부적으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다시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내후 외환이 막 겹쳤는데 이렇게 이래저래 지금 막 병이 지금 걸려가지고 골골골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충격이 막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빠져들 수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어려울 수 있고 또 1990년 일본의 그러한 잃어버린 30년 길을 가던 때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 정말 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드려 정말 죄송한데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고요. 여러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실 바라고 또 우리나라가 또 슬기롭게 잘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